네, 오늘 시간 알러지와 이뮤놀로지에 대한 인터넷 보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랑 이뮤놀로지 이야기하려면은 사실은 면역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고요. 또 세포에 대한 이야기, 병리학적인 이야기, 생리학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단어들이 약간 어렵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알러지랑 이뮤놀로지 얘기하려면 이제 면역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고요.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온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포 레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리학 교과서 또 생화학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세포에 대한 이야기, 세포 손상과 염증의 기전, 그리고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그리고 알러지 반응, 면역과 관련한 응급 상황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성 간염, 고혈압. 네. 간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간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에 해당하는 약을 먹고 있는 환자이겠죠.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자, 간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간 기능이 떨어진다.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간에서 한 일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간은 해독작용도 하지만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작용을 해요. 이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하는 게 무슨 단백질 과자를 생성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효소 또 생화학적인 전달 물질들, 즉 면역에 해당하는 물론 이제 지혈인자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간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간염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정상적인 면역 반응과 다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 환자들은 면역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고혈압 환자라면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고혈압 약은 무슨 종류의 약인가요? 네, 맥박을 떨어뜨리죠. 맥박을 떨어뜨리고 또 혈관을 확장시키죠. 네, 혈관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알러지 반응에서 뻘겋게 가렵고 붓는 이유는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의 일부 부작용 중에 발적이 있죠. 네, 하여튼 이런 환자가 10분 전에 오딱을 먹다. 네, 온나무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닭 요리할 때 많이 쓰고요. 실제로 옷을 심하게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난다. 네, 사실은 쳐다봐서 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연기에 의해서 거기 이제 입자에 의해서도 아주 적게 노출이 돼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피부 발진과 호흡곤란으로 119 신고되었다. 네, 소주는 5잔 정도 먹은 상태, 네, 음주 상태라면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죠. 그것도 결국은 혈관이 확장되는 거고요. 오딱을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소양감과 동반된 가슴 답답한 증상이어서 심해지는 호흡곤란. 네, 바이탈 사인 보니 120, 70, 하트레이트 좀 빠릅니다. 110회, 호흡수 약간 빠르고요. 과거에도 오딱을 먹었지만 두드러기는 없었다고 한다. 네, 식당 주인이 두드러기 약을 먹였다. 네, 오딱 파는 데는 두드러기 약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 호전 없었다고 한다. 흰자와 입술에 심한 부종 보이고 있고 전신에 발진 발적 보이고 있다. 네, 천명음도 들리고 있고 땀이 심하게 흘리고 있었다. 네, 안지오이데마, 혈관맥종 또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는 그러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만성간염과 고혈압은 증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먹었는데 문제 없었다. 그렇다면 오딱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일까?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뭐 복숭아 알러지 아니면 게 같은 갑각류 알러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없었던 알러지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자, 두드러기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두드러기 약은 더 줘도 효과가 없을까?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줘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우리가 쓰는 약은 항히스타민제를 쓰죠. 히스타민을 억제를 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 분비된 히스타민이 훨씬 더 많다면 약이 더 필요하겠죠. 네, 두드러기 약은 한두 번은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면 네, 더 줘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에피네프린을 써야 할까? 네,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아나필락시스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쇼크까지 갈 상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반이 맞는 이유는 입술에 심한 부종을 보이고 있다면 그리고 천명음이 들리고 있다면 네, 에피네프린을 써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약을 빼고 당장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약이 없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찬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옷을 풀어서 약간 루즈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네, 찬바람을 쐬주는 것 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릴 이야기는 인저리에 대한 손상에 대한 세포 반응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세포가 사망하게 되는 두 가지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크게 봐서는 아포토시스와 네크로시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세포가 사망하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건 수명을 다한 세포를 분해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아포토시스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계획된 세포의 사망, 이게 이제 아포토시스가 되겠고요. 정상적인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입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저산소성 손상이 제일 흔하겠죠. 저산소성 손상을 입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 올라요. 네, 네, 세포막의 투과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물이 다량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한순간 터져요. 네, 이게 무엇이냐?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네크로시스, 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토시스와 네크로시스는 완전히 다른 단계를 거친다. 네, 세포 손상에 대한 이상 변형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상처를 꼬매고 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상처가 흉터가 이런 식으로 딱딱해져 있어요. 네, 이런 것은 과학의 어떤 증식이 된 모습이죠. 네, 이 밑에 사진은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이 노인들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들에 있어서는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것인데, 네, 이것은 비대입니다. 이 과증식하고 비대는 사실은 좀 다르죠. 맨 밑에 있는 것은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근육을 쓰지 않으면 위축이 되죠. 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 건 세포가 크기 자체가 커지고 그리고 조직 자체가 커지고 기관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하이퍼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이퍼트로픽 하트 디지즈가 있습니다. 심장이 네, 과하게 비대해지는 증상이죠. 하이퍼플라지아는 플라지아란 뜻은 숫자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전립선 비대증이죠. 아트로피는 위축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대표적인 아트로픽 체인지는 나이가 들면서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메타플라지아는
세포의 형태가 메타라고 하는 게 바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뀐다. 그럼 이제 캔서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서 캔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플라지아를 약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정상적인 셀 라이닝이 이렇게 있어요. 정상적인 셀 라이닝이 있는데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하이퍼플라지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포 자체가 쪼그라들게 되면 아트로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포 자체가 커지게 되면 하이퍼트로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플라지아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네모나게 생긴 세포가 모양이 바뀌어서 길쭉한 세포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세포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디스플라지아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플라지아를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서비칼 캔서입니다. 유테라인 서빅스, 그러니까 자궁 경부에 암이 유발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유발이 되느냐. 정상적으로 생겨 있는 세포가 이런 비늘 모양의 세포로 변성이 되면서 캔서 세포가 되더라. 이게 이제 유테라인 서빅스, 즉 자궁 경부에서 글랜듈라 에피텔리움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거든요. 이것이 스쿼무스 에피텔리움으로 바뀌게 되면서 원인은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잦은 성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질의 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에소파구스 식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런 비늘 모양의 세포입니다. 근데 이것이 컬룸나 에피텔리움으로 바뀌게 되면서 원인은 위산이 역류하면서 자꾸 손상을 주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게 되겠죠. 심한 경우에는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암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에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슈도 스트래티파이드 컬룸나 에피텔리움이라고 되어 있는, 슈도라고 하는 건 약간 좀 가성, 좀 정상의 약간 임시의 뭐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개념이 슈도라고 하는 단어고요. 스트래티파이드는 길쭉길쭉하게 생긴, 그래서 거짓말로 길쭉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이런 컬룸과 비슷한 그런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담배나 환경오염 같이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길쭉한 세포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폐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두 가지의 세포 손상 기전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하이폭식 셀 인저리는 세포가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가 망가지게 되는데, 세포의 산소 부족은 피가 안 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피 자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화재 현장 같은 데서 이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나 폐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산소증에 가장 취약한 곳은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중에서도 뉴론들, 히포캠퍼스, 해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레벨럼, 소뇌, 그 다음에 퍼킨제 파이버들이 가장 저산소증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손상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어디냐? 세포막이 파괴되는 순간 그 세포는 더 이상 기능할 수가 없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인저리 메커니즘을 보면 하이폭식 인저리가 생깁니다. 저산소증의 인저리가 생기게 되면 에너지 생산이 중단이 되겠죠.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소디움과 워터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가 팽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팽대하게 돼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방울방울 맺히게 돼서 결국은 터져서 죽게 된다. 이것이 하이드로픽 디제너레이션, 즉 하이폭식 셀 인저리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화와 항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욕구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게 이제 바로 프리 라디칼 인저리에 의해서 세포가 죽게 된다. 세포가 자꾸 죽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는 당연히 생기는 세포와 죽는 세포가, 당연히 생기는 세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20대 초반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이고, 그다음 성인의 과정에서는 생기는 세포와 죽는 세포가 거의 동수를 이루어서 더 이상 크지도 않고 더 이상 늙지도 않는 일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세포가 차츰 많아지게 되면 결국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가 죽는 게 무엇 때문이냐? 세포가 죽는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을까? 이게 이제 바로 프리 라디칼입니다. 외부에서 유래된 불안정한 화학 물질이 세포에 손상을 줄 때, 이것이 우리가 프리 라디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에이징, 캔서, 스모킹, 알코올 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프리 라디칼이 하이드로젠이에요. 하이드로젠. 이 하이드로젠은 뭐 여러 가지 물질과 결합해서 주로 산성을 나타내죠. 산성을 나타내는 하이드로젠 이온. 이것이 세포막을 리퀴드 페록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세포막을 파괴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이드록실 이온은 염기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염기죠. 이 염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손상을 시킵니다. 스페록사이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 스페록사이드는 DNA를 자체를 손상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리 라디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우리 세포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겠죠. 그럼 생기지 않으려면 에이징, 캔서, 스모킹, 알코올을 거꾸로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티옥시던트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A, C, E, 시스틴, 글루타치온, 셀레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프리 라디칼들을 줄여주는 안티옥시던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사들 많이 이야기 들어봤죠. 마늘 주사, 뭐 배곡 주사, 그런 병원에서 쓰는 그런 항노화 치료들이 다 이제 이런 안티옥시던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크로시스와 반대로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세포를 재활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을 할 때 이것이 차츰차츰 위축이 되면서 각각의 안에 있는 성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네, 이것이 마크로페이지에 의해서 탐식 작용을 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다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정상적으로 파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아닙니다. 이러한 아포프토시스 과정은 우리 몸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포프토시스를 조절하는 인자들이 있겠죠. 왜냐면은 세포가 죽을 것이냐,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놈, 이제 제거라고 딱지를 붙여야 이걸 재활용을 하겠죠. 그럼 이 딱지를 붙이는 것들이 바로 여기 이제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개가 나와져 있는 CASP, CASP, 뭐 3, 6, 7,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캐스페이즈, 뭐 어댑터 APAF, 이렇게 되게 복잡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러한 시그널에 의해서 이러한 시그널이 가게 되면 이 세포는 더 이상 쓰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드를 거쳐서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리셉터들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이 BCL2,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C, P53과 같은 대표적인 조절인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요? 사실 이것들은 과학자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단계를 거쳐서 세포가 죽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네, 암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포가 안 죽게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세포가 불필요한 세포는 빨리 제거할 수 있겠죠. 자, 인플라메이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은 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가장 단순하게 감염에 의한 염증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상이라든지 외상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염증 반응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기둥, 레드니스, 스웰링, 페인, 히트가 염증의 가장 주요한 증상들이 됩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염증이 생기면 빨개지고 붓고 아프죠. 자, 그래서 파이브 카디널 사인이 페인, 히트, 레드니스, 스웰링.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오브 펑션은 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주 심하면 기능이 제한이 되겠죠. 자, 정의부터 봅시다. 감염, 손상, 스트레스 등 유해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인 생리 반응이다. 활성화된 면역 체계를 통해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격리하고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상이 되어 맨 처음에 감염 또는 손상 또는 스트레스, 유해 자극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혈관으로부터 혈장이 유출됩니다. 왜? 백혈구를 보내야 되니까요. 빨리 군대를 보내서 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혈구가 도착하게 되면 백혈구가 여러 가지 화학 분비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런 화학 분비 물질을 통해서 염증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랑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결국은 회복의 단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급성 염증 반응에서 혈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극초기에는 다치자마자는 혈관이 수축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백혈구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현장으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국소 부위의 발적, 부종, 투과성 증가, 여러 성분이 포함된 혈장액이 유출되면서 네, 혈관 변화가 결국은 염증 반응을 초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 우리 몸 안에 있는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소컨스트릭터,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르코트라이엔, 트롬복산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바소다일레이션,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 프로스타글란딘, I2, D2, E2, F2, 또 브라디키닌,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경우가 바소다일레이션을 시키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표적으로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르코트라이닌과 프로스타글란딘, 브라디키닌도 비슷한 작용을 나타내기는 합니다. 결국은 바소컨스트릭션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들이 있고 바소다일레이션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고 또 혈관의 투과성을 확장시키는 애들이 있고 결국은 얘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피 안에 있는 백혈구와 면역물질들이 현장으로 잘 도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각각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뉴트로필, 네, 이것이 가장 백혈구 중에서도 가장 염증 반응에 극초기에 반응을 하는 대표적인 염증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백혈구가 되겠고요. 뉴트로필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염증에 관여를 하는데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가 있는데 네, 이 마크로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네, 스캐빈저 셀입니다. 즉 탐식작용을 통해서 대식세포라고 하죠. 탐식작용을 통해서 균과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먹어치우는 역할을 그러나 한 2일에서 3일까지 작용을 하고요. 임파구라고 하는 림포사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역에 작용을 합니다. 이 임파구 같은 경우에는 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작용, 결핵이라든지 인펙셔스 모노누클레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침입한 항원에 대한 기억작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 균이 똑같이 다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역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작용도 임파구가 하고 있습니다. 에오지노필은 알러지와 기생충 감염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염증세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게 네, 지방세포인데요. 이 바로 지방세포가 베이조필과 함께 가장 중요한 히스타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것이 알러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류코사이트가 에미그레이션이 되는 것이 백혈구라고 하는 게 당연히 혈관 안에서 흘러다니고 있겠죠. 그러다가 특정한 리셉터와 결합을 합니다. 이 리셉터는 무조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염증이 생긴 부위에 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는 부위에 이런 리셉터가 생긴다면 이렇게 흘러다니던 백혈구가 여기에 결합을 합니다. 여기 결합을 하면 이 틈새가 벌어져요. 네, 이것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벌어진 틈을 타서 엑스트라바제이션, 즉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리셉터들도 아이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리셉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화학 주성이라고 합니다. 케모탁시스, 이게 이제 화학 주성인데요. 즉, 나가긴 나갔는데,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네,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죠. 그렇다면 현장으로 이동을 하는 게 무엇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을 작용하는 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그 다음에 보체라고 하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이런 보체들이 이러한 염증이 생겨 있는 균이 있는 부위 쪽으로 이 백혈구를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면 이렇게 잡아서 소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히스타민 이야기 드렸어요. 히스타민은 마스트셀, 베이조필, 플레이틸렛 같은 곳에서 분비가 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션은 IgE mediated hypersensitivity, 즉 이뮤노글로뷸린 E와 연관된 어떤 알러지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아나필라톡신이라고 하는 C3, C5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트와 콜드를 스티뮬레이션 하기도 하고요. 두드러기난 사람들 발한 많이 쏘합니다. 많이 춥다고 그래요.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밑에 쪽은 어렵다 하더라도 혈관을 확장시키고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라키돈산 대사 과정. 이게 이제 화학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화학에서 배우셨을까요? 생물에서 배우셨을까요? 아마 배우긴 배웠을 겁니다. 이게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되면서 매우 중요한 화학 물질들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콕스라고 하는 바로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 패스웨이를 아라키돈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리폭시게네이즈 패스웨이를 거쳐서 네, 리폭신이라고 하는 류코트라이엔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게 바로 이 콕스 패스웨이예요. 콕스 1과 콕스 2, 뭐 콕스 3, 콕스 4까지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콕스 패스웨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 패스웨이를 거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과 스트롬복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면역을 나타내는 생화학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약간 역할들이 달라서 D2, E2, 뭐 F2, I2, A2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이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아라키돈산에서 분리가 되어가는 것이다. 네, 대체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네, 이 각각의 사이토카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각각 다릅니다. 어, 이제 스론복산 A2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PLT가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응집을 증가시켜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지혈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바소 컨스트릭션 작용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아주 관심 가지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프로스타글란딘 I2입니다. 이것을 프로스타글란딘 I2는 특별하게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더 오래된 이름이죠. 얘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어디서 들어봤는데 혈전 예방 효과 무엇이죠?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네,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 I2, 프로스타사이클린 작용을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스피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하는 게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isease drug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이제 항염 작용이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아니면서 항염 작용이 있는 약들을 엔세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엔세이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표적인 것들이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그래서 이 진통제들의 작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 아라키돈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결국은 이 아라키돈산에서 분비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엔세이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화학 물질들을 억제를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엔세이드를 쓰게 되면 아날제시아, 진통, 안티파이레틱, 항염, 안티인플라메이토리 역시 마찬가지로 항염, 그리고 안티스롬보틱 네, 그 혈전 자체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플레이텔렛을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그러나 단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블리딩. 네, 블리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에스마 이런 염증 물질들이 혈관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기관지도 확장을 시키죠. 네, 그리고 콩팥에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막에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통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통증 줄여주는 약이지. 그러나 어떤 기전으로 이것이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진통제를 먹었을 때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도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나필락시스와 크라이시스 컨트롤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인터넷을 찾아보면 무지한이 많은 프로세스와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뭐 FAACT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바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에피펜을 사용하는 그림들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뭐 뻘떡 일어나지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알러지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또 땅콩 같은 그런 되게 흔한 물질, 우유나 땅콩 같은 되게 흔한 물질에 대한 알러지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먹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죠.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네, 잘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에피펜이 뭐 있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병원에 와서 주사로 맞게 되지요. 아마 119에는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지도 상황에서 이것을 쓸 수 있는지는 아직은 법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알러지 스킨 보시면 이게 이제 첩포 검사라고 해서 등에다가 각각의 물질을 조금씩 묻혀서 네, 알러지가 일어나는지 네,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에 알러지가 다 있네요. 네, 뭐 개, 고양이부터 해서 진먼지 진드기, 뭐 여러 가지 뭐 물질들 다 알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이것이 부풀어 오르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느냐를 가지고 알러지 스킨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면 사실은 알러지 테스트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혈관 부종, 혈관 맥종, 네, 아까 처음에 케이스에서 얘기 드린 대로 입술이나 눈이 이렇게 붓고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 네,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마찬가지로 흰자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물이 갑자기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고요. 이런 안지오이데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주로 이제 안면부와 점막에도 생길 수 있다. 입술이 이렇게 부었다는 건 입 속에도 이렇게 부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럼 이 아나필락시스는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대표적으로는 제가 마스트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스트셀뿐만이 아니라 베이조필이나 마크로페이즈, 뉴트로필도 일정 상황에서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알러젠이 들어와서 B셀에서 플라즈마 셀로 이뮤노글로뷸린 E가 생기게 되고 요것이 마스트셀에 붙어서 마스트셀 안에 있던 히스타민이 바깥쪽으로 분비가 되는 것. 네, 그래서 결국은 항원이 작용을 해서 항원이 우리 몸속에 있는 B셀이라고 하는 것은 임파구거든요. 임파구가 B셀이 있고 T셀이 있습니다. 임파구 중에 B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전에 왔었던 항원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옛날에 복숭아 먹고 알러지가 생겼으면 다음번에 복숭아 먹었을 때 또 이제 B셀이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극된 B셀이 플라즈마 셀로 변형이 되면서 이뮤노글로뷸린 E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마스트셀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고위험군 관리. 알러지가 예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알러지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굳이 다시 똑같은 약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감기약 먹고 두드러기 났었던 사람들은 진통제 내지는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특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죠. 알러지가 생길 수 있는 치료를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죠. 또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장기적인 치료 중인 환자들은 정상적인 면역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또 수혈이나 검사 같은 검사 중에서는 이 조영제를 쓰는 검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면역 반응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 이제 고위험군 알러지가 예견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약 및 시술 전에 피부 반응 검사, 수혈 전에 항히스타민제 투여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항히스타민제, 즉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알러지가 생기는 것이니 우리가 쓰는 약은 무엇이다? 네, 항히스타민제를 써야 되겠죠. 그럼 항히스타민제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히스타민이 작용을 하는 H1 리셉터가 있습니다. 어, 히스타민의 작용이 이렇게 어, 원통형으로 7개의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 세포막에 있게 되는데 이 세포막이 어떤 식으로 자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액티브가 되기도 하고 인액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항히스타민제는 무슨 작용을 하느냐? 경쟁적인 억제제를 한다. 즉 여기에 어떤 시그널, 아까 이뮤노글로뷸린 E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러한 자극이 붙게 되면 밑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나 이 이뮤노글로뷸린 E와 경쟁적으로 여기 달라붙어서 붙을 자리를 미리 차지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H1 리셉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산 자극 H2와 연관된 작용은 별로
혈관 확장은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약 먹고 졸린 게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그러는데 항히스타민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CNS 억제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용을 극대화시킨 게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가 되겠습니다. 2세대 약물들은 이러한 졸림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게 만든 이제 그런 약물들이 2세대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페니라민이라고 이제 응급실에서 아주 많이 쓰게 되는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FDA 클래스로는 B고요. 즉 산모한테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이게 1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한다면 세트리진, 로라타딘과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그런 잠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자, 항히스타민제와 똑같이 이제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드러기에 쓸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염증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드렸잖아요. 결국 두드러기도 일종의 염증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콜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네, 인플라메이토리 셀들을 에오지노필, 사이토카인, 마크로페이지 이런 것들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자체가 이런 세포 투과성 자체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스무스 머슬도 릴락세이션 시키는 그리고 시크리션도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도 우리가 아나필락시스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네, 아나필락시스 우리가 캐스케이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될 때 일단 어퍼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냐, 로어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냐에 따라서 스트리더가 들리는가, 휘징이 들리는가, 아니면 쇼기 있는가, 일단 도움을 요청하고요. 어레스트 상황이면 심폐소생술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레스트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아드레날린, 이게 바로 에피네프린이 되겠죠. 에피네프린 용량은 어떻겠습니까? 성인에 있어서는 0.3에서 0.5를 1대 1000 바로 IM을 하게 되겠습니다. 애들에 있어서는 kg당 10마이크로그램, 즉 0.01ml per kg 일 대 1000. 네. 이것을 이제 IM을 하게 되고요. 5분마다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어레스트가 아니고 아나필락시스라면 결국은 에피네프린을 IM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IV 라인을 통해서 수액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결국은 알러지와 아나필락시스는 물론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게 이 아나필락시스 말고도 무지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면역과 관련한 질환들도 많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야 되고요. 그러나 오늘 시간에는 일반적인 면역 그리고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사이클로옥시기네이즈 패스웨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생화학적인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물질들을 억제하기 위한 진통제의 어떤 효과, 그리고 아스피린의 작용,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다. 결국 염증이 없으면 우리가 면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도 없어요. 염증을 없애는 게 우리가 치료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다 몰아내고 정상적인 세포 생리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하고 알러지 반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러지는 결국 히스타민 때문에 생기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치료는 반대로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치료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